여러분들은 이제 3기고 부산에서는 도미대가 이제 2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부산 도미대 그 2기 수요일 날 있었거든요. 할수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많이 한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당부를 드린 게 이 활동은 우리가 끝날 때 다른 경제가 뭐며 또 윤리경영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만 가진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5개월 활동하는 것을 달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수업에 지장이 있게끔 연구를 많이 하시지 마시고 그 정도 수준에서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시간을 좀 많이 하려고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이런 활동을 하겠습니다 하는 여러분들이 즐기면서 오늘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발표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마 신호가 다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 참고해서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너무 받지 마시고 너무 길지 않게 빨리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회계학과 조재현입니다. 일단 제가 발표 준비를 하다 보니 분량이 길어져가지고 오늘은 생략하는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저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ESG 공시와 재무제표의 일관성을 주제로 연구개발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서론에서는 왜 이 연구가 필요한지, 그린워싱이라는 리스크가 실제로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본론에서는 국내 ESG 공시 제도화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재무정보, 비재무정보 사이에 왜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적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론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기업이 하는 말, 우리는 왜 믿기 어려울까요? 요즘 어느 기업의 홈페이지나 보고서를 보더라도 친환경, 지속가능 경영, ESG 경영 같은 단어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와 재무제표를 비교해보면 괴리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친환경을 외치면서 정작 환경 설비에 투자한 금액은 미미하거나 환경 관련 부채는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는 그린워싱이라고 부릅니다. 참고 영상 자료로 포스코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시간 관계상 영상 시청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제가 영상 내용을 정리드리면 환경오염 물질 측정과 관련해서 계열사들의 위반 실태를 보여주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환경부에서 집계한 실제 위반 건수는 123건인데 포스코가 발간한 ESG 보고서에는 단 53건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무려 70건이나 위반 사실을 축소 또는 누락을 한 것입니다. 의도인지 실수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다만 분명한 것은 현재 ESG 보고서에는 통일된 기준이 없고 법적 의무화도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백을 악용해서 불리한 수치는 숨기고 유리한 성과는 부각하는 형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ESG의 핵심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환경, 사회, 지배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또 기업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재무제표와 ESG 공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를 했는데요. 간단히 비유를 들어보면 ESG 공시는 기업이 작성하는 자기소개서 같습니다. 저는 이런 착한 일을 했습니다. 환경을 위해 이러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홍보를 한다는 것이죠. 반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가계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논리는 만약 자기소개서인 ESG 보고서에서 나는 환경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다 이렇게 적었다면 가계부에도 당연히 환경 관련 문제집을 산 그 비용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이래야지 논리적인 일관성이 맞는 것이죠. 화면에 보이는 것은 올해 3월 법률 신문에 게재된 기사인데요. ESG 공시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의무화 이전 국내 기업들은 ESG 공시를 어떻게 해왔을까요? 네 가지 특징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발적인 공시가 독생했습니다.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이 2021년에는 78개사에서 2025년 225개사로 크게 늘었습니다. 둘째, 글로벌 기준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통일된 국내 기준이 없다 보니까 해외의 다양한 기준들을 기업마다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연결 공시가 부재해서 본사 위주의 정보만 공개를 하다 보니 그룹 전체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ESG 공시 제도와 타임라인을 간단히 살펴보면 4월에 로드맵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금융위원회에서 4달로 발표를 연기한 상태이고 2028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대략 58개 기업 대상으로 1단계 의무화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적되는 현실적인 우려점들이 존재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데이터 상정 방식과 시기의 차이입니다. 재무제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그 시점의 재무 상태를 딱 끊어서 계산합니다. 반면 ESG 공시 시점은 매년 3월 말이 원칙인데 온실가스 배출량 같은 경우에는 8월 중순까지 허용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업이 자체 계산한 후 환경지정 3자 검증 기관의 검증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연초에 시작해서 보통 5월, 6월쯤에 최종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시차 때문에 이 두 보고서 간의 수치가 어긋날 위험이 큽니다. 또한 측정 단위마저 충돌을 하는데요. 재무제표는 화폐로 측정되죠. 그런데 ESG 보고서에는 탄소 배출량은 톤, 그리고 근무 시간은 시간, 여성 임원 비율은 퍼센트로 측정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공급망, 즉 스콥3 데이터의 불확실성입니다. 스콥3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스콥3란 기업이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 그러니까 그 원자재 공급업체부터 제품을 소비하고 사용하는 그 소비자까지 전체 가치 사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 중견 기업들은 이 배출량을 측정할 역량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대기업이 공시하는 최종 데이터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면책제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면책제도를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설적이지만 이것은 불일치와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어떤 기업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이를 위해 수천억 원을 투자했다고 공시합니다. 그런데 기술 개발이 실패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이 직면할 가장 결정적이고 현실적인 리스크는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퇴출입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부품 납품 업체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하므로 하루아침에 거래가 끊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린워싱 리스크입니다. 면책 제도가 있으면 기업은 당시에는 진심으로 추진했으나 예측 불가능한 기술적 한계로 실패했다라고 주장을 하며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도 있고요. 또한 법은 기업을 면책해줄지 몰라도 앞서 언급된 글로벌 공급망엔 면책을 해주지 않습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은 협력업체가 법적 면책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탄소 감축 결과가 없으면 거래를 끊어버립니다. 이제 결론 부분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 방법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 계획은 해외 선진 사례 벤치마킹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ESG 공시를 의무화한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해서 한국형 표준 매뉴얼 수립을 기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규제 프레임워크 측면에서는 EU는 지속 가능성 공시 지침, 그리고 미국은 기후 공시 지침이 있는데요. 이것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의 재무, 비재무 통합보고 사례도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글로벌 지층과 실제 기업 공시 데이터 간의 정합성을 분석하고 국내 기업의 측정 역량과 공시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 연구 방법은 실제 국내 기업 데이터를 활용한 갭 분석입니다. 동일 기업 사업 보고서, 즉 재무 정보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즉 비재무 정보를 동시에 비교하여 핵심 반응을 도출합니다. 1단계로는 동일 산업군 내 ESG 등급이 우수한 기업, 그리고 미흡한 기업을 각각 두세 개씩 선정을 하고요. 2단계로 해당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와 자체에 공시된 사업 보고서 내 재무제표 주석을 교차로 체크해서 불일치 발생 유형도 파악하려고 합니다. 3단계로는 그린워싱 탐지 매트릭스를 만들 계획인데요. X축에는 ESG 보고서 기여도를 놓고 Y축에는 재무투자 정합성을 놓아서 실제 재무제표가 투자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놓고 기업들의 위치를 시각화하려고 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불일치성이 발생하는 유형 분석이 아직 제대로 되지는 못했지만 탄소 배출 하용치 초과 시점에 즉각적으로 그 부채를 기업이 인식하였는지 또 공시된 배출량 데이터와 재무제표상 잡혀있는 미지급 비용이나 부채가 일관성을 이루는지 이러한 방식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우려사항을 고려해서 이에 적합한 연구 방법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본격적인 자료 조사를 착수하면 예측하지 못한 변수나 추가적인 문제점들이 더 발굴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유연하게 반영해서 완성도를 좀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되게 연구 범위가 넓어서 수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재무제표하고 연계성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지만 비재무적인 활동을 정확하게 공시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같이 고려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예, 그래, 수고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경영위원회 3기 경영학과 정상우입니다. 제가 이번에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는 생성형 AI 마케팅이 소비자 신뢰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화제성 중심의 AI 광고가 소비자 신뢰 형성에 실제로 충분한지를 탐구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 계획 발표다 보니 페이지는 3페이지로 준비를 해드렸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최근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마케팅 콘텐츠 제작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AI 마케팅이라는 것이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도구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반면 동시에 트렌드와 화제성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늘어나면서 소비자 진정성 논란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저번 주에 있었던 페리카나 생성형 AI 광고 논란입니다. 최근 페리카나는 불륜이라는 소재를 희화화한 장면이 포함된 AI 제작 광고가 공개되었고요. 그 이후에 소비자 반발이 즉각적으로 확산되었고 결국 삭제와 공식 사과로 이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AI 마케팅에서 윤리적인 검수가 부재한 것이 브랜드 신뢰를 얼마나 빠르게 훼손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되었는데요. 화제성 중심의 생성형 AI 마케팅이 소비자 신뢰 형성이 충분한가? 라는 큰 질문을 핵심 질문으로 삼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4가지 연구 질문을 설정했습니다. 대학생 소비자들이 AI 광고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AI 활용 공개 여부가 신뢰도의 차이를 만드는지, 그리고 화제성 중심 광고가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소비자가 이 AI 광고를 신뢰하게 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설정한 핵심 가설은 이렇습니다. 대학생 소비자는 생성형 AI 마케팅에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지만 화제성과 트렌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광고에는 그 진정성을 낮게 평가해서 신뢰 형성에 제한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연구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가 폼을 직접 제작하여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며 목표 표본으로는 100명 이상을 적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SPSS로 기술 통계와 교차 분석을 통해서 분석할 예정입니다. 주요 측정 항목으로는 AI 광고 인식도, 공개 여부 반응,
화제성 마케팅 평가, 진정성 인식, 그리고 인구 통계 변수를 포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월 동안 기대 결론으로는 AI 광고에 대한 흥미와 브랜드 신뢰가 실제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AI를 활용한 것이 공개된다면 이것이 신뢰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진정성을 느끼는 AI 광고의 조건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주 뭐 재밌는 거 시작하고 있네요. 하여튼 뭐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가능할 것 같고요. 그죠? 네. 그래서 수고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22학번 이강민입니다. 저는 오늘 생성형 AI 광고의 윤리적 소비자 반응 연구, 발행 경영 및 기업 신뢰 관점을 중심으로 하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업들은 광고 제작 과정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지 생성 AI나 영상 생성 AI를 활용하면 제작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기존에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창의적인 표현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비자들은 AI 광고를 보며 어딘가 부자연스럽다거나 지나치게 인공적이라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광고가 정말 진짜인가? 기업이 소비자를 속이려는 건 아닌가? 와 같은 불신이나 윤리적인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특히 광고는 소비자와 기업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중요한 소통 창구라는 점에서 생성형 AI의 활용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책임과 신뢰의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연구에서 생성형 AI 광고를 단순한 마케팅 기술이 아니라 기업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다가가고 있는가라는 다른 경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비자가 AI 광고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느끼는지가 기업과 브랜드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입니다. 둘째, 소비자들이 AI 광고에서 느끼는 윤리적 우려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어떤 요소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 기업 이미지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셋째,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소비자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윤리적 책임과 기준을 고려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업종에 따라 소비자 반응이 달라질 가능성에도 주목하여 예를 들어 의료, 성형 분야처럼 현실성과 신뢰가 중요한 업종은 AI 광고에 더 민감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아동 관련 콘텐츠 역시 윤리적 기준이 더 엄격하게 요구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생성형 AI 사용 경험이 있는 20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참여자들에게 생성형 AI 광고와 일반 광고를 함께 제시한 뒤 광고에 대한 인식과 기업 태도를 비교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주요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광고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느껴지는지. 둘째, AI 활용이 적절하다고 느끼는지. 셋째, 광고에 대한 윤리적 거부감이 있는지. 넷째, 기업 및 브랜드 신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매 의향과 브랜드 선호도입니다. 또 업종별 차이를 보기 위해서 일반 소비자뿐 아니라 화장품, 의료, 성형, 아동 관련 브랜드 사례도 함께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단순히 AI를 활용했는가 보다 어떤 방식으로 AI를 활용하는가가 소비자 신뢰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상되는 연구 결과로는 소비자들이 생성형 AI 광고 자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광고가 지나치게 인공적이거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경우 기업 신뢰 역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기업이 AI 활용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혁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기업이라는 긍정적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들은 단순히 AI를 사용했다라는 사실보다 기업이 AI를 얼마나 책임감 있게 사용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생성형 AI는 기업의 새로운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소비자 신뢰와 윤리적 책임이라는 과제도 함께 가져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AI를 단순한 비용 절감 도구로만 바라보기보다 소비자와의 신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책임 있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논의는 AI 광고를 단순히 허용할 것인가를 넘어서 기업이 어떤 기준 아래 AI를 책임 있게 활용해야 하는가의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생성형 AI 시대 속에서 기술 혁신과 소비자 신뢰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바른 경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 광고의 어떤 설득력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했어요. 네. 네. 법학과 1학번 이광민입니다. 네, 이번 발표 주제는 AI 시대의 공익신고 보상제도입니다. 먼저 현대자동차 내부 고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현대차의 엔진 결함 문제를 보한 김광호 부장은 미국 SEC로부터 약 280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국 정부가 약 95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현재 재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공익신고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신고자가 현실적으로 큰 부담도 감수해야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최근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기업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횡령이나 회계 부정 같은 기업 범죄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계속 가장 먼저 발전할 수 있는 사람도 기업 내부 구성원이며 이를 알리는 제도가 바로 공익신고제도입니다. 공익신고제도는 기업 부패 예방과 시장 신뢰 회복에 도움을 주지만 허위 신고 가능성이나 신고자의 보호 같은 한계의 문제도 존재합니다. 또한 AI 기반 감시는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할 수는 있지만 조직 문화나 갑질 같은 맥락적 문제까지는 완벽하게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 저희는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년포털 자료를 통해서 국내 공익신고 제도를 조사하고 미국 SEC 내부 고발 사례와 비교해서 차이점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그리고 현대차 내부 고발 사건 같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 공익신고가 기업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신고자 보호 강화와 그리고 기업 윤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ISO 37001 같은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도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신고 제도는 단순히 내부 고발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와 그리고 바른 경영 그리고 기업 윤리를 지키는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부 고발 사례가 국내에 많이 있나요? 지금은 많이 없는데 근데 지금 가장 큰 게 대두되고 있는 거는 현대차 이번에 엔진 내부 그건 고발. 미국의 경우고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거기서 보상금을 받았는데 거기서 왜 그건 세금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부 고발을 하면 이런 세금 문제도 없애줘야 하지 않냐에 대해서 그런 거 있죠. 아니, 초점이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사례는 미국 사례예요.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내부 고발, 미국 한국 지원이긴 하지만 내부 고발로 인해서 보상을 해준 거고 그 보상금이 이제 많은 돈을 받았으니까 한국에서 이제 세금을 납부하느냐 안 납부하느냐의 문제니까 그건 세금 법상의 문제니까 그건 조금 다른 이슈 같은데. 좀 더 한번 고민해 봐요. 네. 그래서 한국의 내부 고발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내부 고발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이게 더 좋은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
수고했어요. 이채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유급병 경영학과 윤채린입니다. 저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기업의 책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생성형 AI 콘텐츠에 집중을 해서 생성 AI 콘텐츠가 과연 무결한가, 또한 이에 대한 발행 경영에 대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사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AI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케팅이나 PR 부분을 넘어서 기업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AI 도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AI는 사실 기업들에게는 비용 절감의 하나의 테러이자 그리고 콘텐츠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AI 기업 채택률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윤리적 리스크도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충돌과 창작물에 대한 무임승차 논란, 그리고 할루시네이션 논란도 꽤나 있고,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짜뉴스 또한 배포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AI 활용이 디지털 공론장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기업의 디지털 윤리 CDR 문제를 부각한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경영 관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구성하고자 하는 보고서의 핵심 구조는 먼저 서로 부분에서 이러한 AI의 효율적인 도구로서의 신뢰 위험에 대해서 일단 먼저 배경을 제시하고 그로 인해서 기업의 방관, 무작위로서의 책임에 대해서 한번 제시를 한 다음에 목적은 기존 ESG 경영에서 디지털 책임을 통합하고 그에 대한 실전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본론 부분에서는 CDR, 기업의 디지털 책임에서의 4가지 원칙에 대해서 공시를 한 다음에 이에 대한 저작권 무임차 논란, 정보 오염에 따른 브랜드 훼손에 대한 리스크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에서 투명성을 공지하고 그리고 AI 활용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크를 임원하며 휴먼 인더 루프 검수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거버넌스 리스크로서의 콘텐츠 무결성을 다시 확인하고 일반적인 규제는 저희가 지금 정책상 도입이 된 상황인데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기업의 신뢰 자본 구축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본 점에 대해서 기업 맞춤형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내부 통제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연구 수행 절차는 기본적으로 CDR 프레임워크 이론 정리를 하고 지금 EU의 AI 액트라는 AI 활용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술 규제나 표준을 조성하고 그리고 2차로 리스크 사례, 특히 아까 앞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마케팅에서의 사례나 문제들 등의 실사례를 도출한 다음에 최근 국내 빅테크 미국원 기업들의 AI 윤리 현장 내부 통제 기상을 비교 분석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배웠던 다른 경영을 통한 개선안을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개선안의 한계를 보완하며 단계별 윤리 활용 경영의 정착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문헌 고찰 쪽인가 보네요, 그죠? 네. 오케이, 수고 많이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 바른교육위원회 3기 이제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경영동국대 경영학과 22학번 유한욱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선정한 주제는 이제 지속 가능한 조선업에 대한 고찰이고요. 그 제목으로 이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중심으로 이제 해당 주제를 바라볼 예정입니다. 일단 목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3분 안으로 저 끝내라고 들어가지고 되게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주제 선정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연구 방법,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보고서 목차. 제가 보고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보고서 목차를 간단히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 선정 이유입니다. 제가 지금 박종규 회장님의 저서인 모소 대나무처럼 읽고 있는데요. 그 모소 대나무처럼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네, 고 박종규 회장님께서 이제 한평생 투신하셨던 사업의 해외업과 굉장히 밀접한 산업이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이제 관심이 많은 산업이기 때문에 조선업을 선택을 했고, 두 번째, 이제 국제 정세의 변화로 미국의 조선업 협력 요구입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이제 자국 내 이제 조선업이나 이런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한국의 업체들이랑 협력해서 부활을 이제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미 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함선, 건조 및 수리 역량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해 대한민국 조선업체와 협력을 해서 군함 건조 및 수리를 이제 현재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입니다. 이처럼 이제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이제 대한민국 조선업의 이제 역량을 이제 전망과 희망을 이제 밝으나 이제 현재 숙련공들이 줄줄이 이제 퇴사하는 등의 이제 인적 자원 관련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이제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연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제 미국의 조선업 협력 요구 및 국내 조선업의 전망 같은 경우 신문 기사를 다뤄볼 예정인데, 국내 신문 기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현재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마스가 프로젝트나 이제 프로젝트 및 한국 업체와의 조선업 협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 미국 현지 언론 기사도 참고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국내 조선업 노동자의 근무 실태 및 개선 방안인데요. 이는 이제 관련 논문 등 학술 자료를 참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작성할 보고서 목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첫 번째 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국제 정세로 인한 조선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선업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인데요. 임금뿐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처우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다뤄볼 예정이고, 또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뤄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바른 경영 체제를 통한 국내 조선업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지를 이제 정리하면서 보고서를 마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가 유출이 되고 있다고 막 퇴사하고 뭐 있다는데 이게 무슨 예, 현재 조선업 같은 경우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원청하고 원청 및 하청 구조가 굉장히 미세하게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청 노동자의 이제 임금 수준하고 또 하청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요. 특히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철을 용접해야 되는 그 용접공들이 기본 임금 자체가 최저임금과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점을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접이나 이런 이 작업에 특화된 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조선업소에 남아있지 않고 다른 이제 용접이 필요한 이제 공장 등의 이런 데로 이제 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재 유출이 심각하다는 표현을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이 학술 자료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일 것 같은데 뭐 이거 잘 찾아보면 또 있을지도 모르고요. 예. 주로 이제 기사 자료라든가 어떤 그 조선업계 자료 같은 것들이 좀 탐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수고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위원회 활동으로 감사인의 독립성과 회계 투명성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할 영문과 유학번 유승우입니다. 제가 선정한 주제는 감사인의 독립성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는가입니다. 기업은 투자자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정확한 회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여러 기업에서 분식회계나 회계 부정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함께 지적되는 것이 바로 감사 실패 문제입니다. 감사인은 기업의 회계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실제로는 기업과 회계법인이 계약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 때문에 완전히 독립적인 판단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감사인의 독립성이 회계 투명성과 기업 신뢰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해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단순히 회계 지식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 투자자 보호 문제까지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 주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수집 방향과 조사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의 분식회계 및 감사 실패 사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의 대우조선 해양 사건이나
해외 엔론 사태 같은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하려고 합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회계 부정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감사인은 왜 이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는지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또 이러한 사건들이 투자자와 사회에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감독원 자료, 회계법인 보고서, 학술 논문 등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단순한 인터넷 정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감사인의 역할과 현재 제도의 한계점도 함께 분석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회계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의 관계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기업의 회계가 투명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기업을 신뢰하기 어렵고 결국 기업 가치와 시장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인의 독립성이 잘 보장된다면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예상하고 있는 보고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감사인의 역할과 독립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후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관계 구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다음 국내외 감사 실패 사례를 조사하고 회계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 문제를 연결하려 설명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단순히 회계 부정 사례를 정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기업 윤리와 신뢰 경영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앞으로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학술 논문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독립성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실패 사례에서 구조적인 역할, 감사인하고 회사하고 뭐 거기에서 조금 뭔가 시사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잘 한번 탐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학과 2학번 오지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하이브 사례를 중심으로 바라본 멀티레이블 체제의 양면성과 통합 메커니즘으로의 바른 경험입니다. 혹시 다들 하이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하이브는 이제 K-팝 아이돌 그룹인 BTS가 소속된 기업인데요. 하이브는 BTS를 통해 한류 신드롬을 일으키며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중 가장 주목받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혁신 성장의 비결은 바로 멀티레이블 체제에 있습니다. 멀티레이블이란 하나의 기업 아래 여러 독립된 여러 레이블을 두고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 하이브 산하에 빅히트 뮤직, 플레이리스, 소스 뮤직, 어도어 등이 속해 있습니다. 이들은 하이브로부터 지원을 제공받는 계열사인 동시에 독립된 권한으로 아티스트를 육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대기업 계열사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이브는 멀티레이블 체제 도입을 통해 BTS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연속적인 사업 수행을 통해 지속가능 경영과 성장이라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뉴스를 뜨겁게 달군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이브와 어도어의 권한 갈등인데요. 이 하이브와 어도어의 분쟁 이후 현재 멀티레이블은 양면성을 지닌 조직관리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증명한다는 경영 철학을 제시해왔지만 실제로는 기업 내부의 가치 충돌과 권한 갈등이 발생하며 기업뿐 아니라 K-팝 산업 전반에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하이브 어도어 분쟁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윤리적 문제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서론에서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를 한 후 연구 목적을 설정할 것입니다. 그 다음 본론 1에서 멀티레이블의 개념과 특징,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체제와 성장 전략을 다름으로써 멀티레이블 체제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할 것입니다. 본론 2에서는 멀티레이블 체제의 양면성을 다룰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하이브 어도어의 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멀티레이블 체제의 한계점을 제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3에서는 바른 경영의 이론적 개념을 설명하고 통합 메커니즘 전략을 제안함으로써
통합 메커니즘으로의 바른 경영 전략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에서 시사점 및 한계점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하이브의 멀티레벨 체계가 가지는 양면성과 바른 경영의 방향성을 분석하기 위해 문헌 연구와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우선 멀티레벨 체제, 바른 경영, 통합 메커니즘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기 위해 국내외 학술 논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제 사례 분석을 위해 하이브와 어도어 간의 분쟁과 관련된 인터뷰 자료, 국내 언론 기사 및 기업 공식 홈페이지 자료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업 속의 지배구조, 공식 입장문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기업이 제시한 경영 철학과 실제 운영 방식 사이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보고서는 위와 같은 자료 수집 과정을 통해 바른 경영 관점에서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체제가 가지는 양면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통합 메커니즘을 제안함으로써 이후 하이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찰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성장하며 조직을 확장할 때 고려해야 할 경영적, 윤리적 요소를 탐구하고 기업가는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지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하이브에 대해서 관심이 남다른가 봐요. 뉴진스 좋아해서. BTS 좋아해서. 뉴진스. 아, 뉴진스? 네. 오케이. 아니, 뭐 좋고요. 근데 멀티레이블의 어떤 보안 방향을 지금 제시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오케이. 잘 분석해 보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영학과 2호학번 윤수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연구 주제는 빅데이터와 감시 사이 바른 경영을 위한 고객 신뢰를 얻는 윤리적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고자 합니다. 발표는 크게 왜 윤리적 마케팅이 필요한지, 데이터 마케팅의 어두운 면, 연구 목적 및 질문, 연구를 통한 기대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왜 윤리적 마케팅이 중요한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데이터 생성량이 175제타바이트로 예상되었으며 2025년 글로벌 데이터 마케팅 시장 규모는 약 5천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87%가 이미 데이터 분석을 마케팅 의사결정의 핵심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기반 마케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소비자 70% 이상이 개인정보 수집에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와 함께 소비자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현대 마케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데이터 마케팅에서 소비자가 불안해하는 측면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정보 무단 수집입니다. 케임브리지 애널티카 사건에 의하면 페이스북 사용자 5천만 명의 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었고 그 결과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 하락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다크 패턴인데요.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들거나 숨겨진 요금을 청구하는 식으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유도하는 인터페이스 설계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과도한 행동 추적입니다. 위치 정보나 검색 결과를 동의 없이 프로파일링하는 행위로 이는 소비자의 신뢰도를 급격히 떨어뜨리고 소비자 이탈을 가속화시킵니다. 따라서 실제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79%가 기업이 자신의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마케팅의 부작용은 단순한 평판 손상을 넘어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윤리적 마케팅의 중요성을 깨닫고 강조하며 단순한 법적 준수가 아닌 소비자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연구 질문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빅데이터 마케팅에서 소비자가 가장 피로감과 위화감을 느끼는 윤리적 요인이 무엇인가이고 두 번째로는 윤리적 마케팅을 진정성 있게 실천한 기업과
무늬만 흉내낸 기업의 성과 차이는 어떠한지 알아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업이 실무에 도입할 수 있는 윤리적 마케팅이 무엇인지 알아보며 이 질문들을 충족시키며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연구를 통한 기대 효과입니다. 먼저 본 연구를 통해 빅데이터 시대에 적합한 윤리적 마케팅의 프레임을 재정립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소비자가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명확히 알고 통제할 수 있는 알 권리와 정보 주권 신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나아가 투명한 데이터 소통을 위해 형성된 신뢰관계가 장기적인 고객 유치 및 데이터 비용 절감으로 이어짐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재밌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윤리적 마케팅을 하는 기업하고 안 하는 기업하고 차이 분석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자리가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어떤 회사가 윤리적 활동을 하는지 윤리적 활동을 하지 않은지 그것도 그렇고 자료를 구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뭐 근데 뭐 시도는 좋고요. 너무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 수고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회계학과 박지원입니다. 저는 이번 보고서에서 디지털 금융시대의 설명 책임과 발행 경영이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최근 금융 서비스는 영업점 중심에서 모바일 앱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는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기보다는 앱 화면이나 약관, 안내 문구를 통해 스스로 금융 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금융회사가 약관과 정보를 화면에 제공했다면 그것만으로 발행 경영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소비자가 실제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디지털 시대의 발행 경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먼저 디지털 금융 환경과 설명 책임의 중요성을 정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 의무와 정보 비대칭 문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어서 토스, 카카오뱅크, KB스타뱅킹 설명 체계를 비교 분석한 뒤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순서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분석 계획과 자료 수집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토스, 카카오뱅크, KB스타뱅킹 세 곳입니다. 새 앱의 금융상품 가입 과정에서 첫째, 핵심 정보가 화면 상단에 명확히 제시되는지, 둘째, 어려운 금융 용어에 쉬운 설명이 제공되는지, 셋째, 오류나 거절 상황에서 원인과 해결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는지를 중심으로 비교할 계획입니다. 자료 수집은 먼저 각 금융 앱의 적금 또는 예금 가입 화면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품 설명서와 약관, 공식 FAQ를 확인하고 대출 거절이나 오류 안내처럼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부분은 앱 리뷰와 이용자 후기 관련 커뮤니티 자료를 참고할 예정입니다. 이후 각 항목을 1점에서 3점까지 평가하여 앱별 설명 체계의 강점과 한계를 비교하겠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 핵심 제안인 금융소비자 이해보장 제도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전 이해 단계입니다. 금융상품 가입 전에 금리나 수수료, 중도해지 불이익처럼 중요한 내용을 세 줄 정도로 요약해 먼저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둘째, 능동적 확인 단계입니다. 소비자가 약관을 형식적으로 넘기지 않도록 간단한 퀴즈나 체크 방식으로 확인하는 인터랙티브 체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셋째, 사후 안내 단계입니다. 대출 거절이나 거절 오류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결과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에서 원인과 개선 방안, 대안 상품을 함께 안내하는 방식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설계를 해본 모양이죠? 아니요. 네? 안 해봤어요. 안 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거를 한다는 것 같아서 AI 도움 받으면 좀 충분히 가능한가? 다른 과제에서 응? 비슷하게 해본 적 있어요.
독점 문제라는 조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저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추천 시스템이 우리 문화 생태계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바른 경영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발표는 기획 의도부터 자료 수집 방향, 그리고 보고서의 구체적인 목차 순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에서 내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만 계속 보다가 어느 순간 비슷한 것들만 계속 보고 있는 느낌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이것을 바로 필터 버블 현상이라고 합니다. AI가 우리의 과거 취향을 분석해 입맛에 맞는 것만 제공하다 보니 정작 우리가 경험해야 할 새로운 장르나 낯선 시선들은 점점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비즈니스적 측면입니다. 알고리즘은 단기적으로 조회수와 수익이 높은 대형 상업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밀어줍니다. 결과적으로 독립영화나 비주류 음악 같은 소중한 문화적 자산들은 플랫폼 안에서 소외되고 문화 생태계는 획일화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술의 진보나 문화적 독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문화 다양성 보존을 위한 플랫폼의 바른 경영 전략을 핵심 주제로 다루려 합니다. 단순히 기술의 효율성을 따지는 것을 넘어 플랫폼 기업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실제 국내외 플랫폼들의 편향 사례를 분석하고 소비자들은 이러한 추천 시스템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해외에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보고서는 크게 세 파트입니다. 서론에서는 알고리즘이 우리 취향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논하고, 본론에서는 필터 버블의 메커니즘과 그로 인한 상업적 편향성 사례를 다룰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기술적 대안뿐만 아니라 플랫폼과 예술 생태계가 공존할 수 있는 바른 경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 사용자는 능동적인 소비 권리를 되찾고, 소외된 예술가들은 공정한 노출 기회를 얻으며 플랫폼 기업은 지속가능한 ESG 경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알고리즘이 문화적 다양성을 해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다양성...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논리를 잘 좀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부분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이렇게 수고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18학번 김지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기업의 이익 분배와 사회공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사례는 삼성전자와 요즘 유명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례로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보고서는 크게 5챕터로 구성됩니다. 이익 분배, 사회공헌, 바로 경영의 접근, 그리고 이러한 구성으로 접근되며 핵심 문제의식은 이렇게 4가지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연구 배경은 삼성전자 노조 갈등 타임라인을 잠깐 참고하고 가겠습니다. 현재 요즘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긴급 조정권을 발동한다는 등 지금 큰 이슈로 남고 있습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문제없이 잘 성과가 분배되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기업 간의 비교가 잘 되고 있는데요. 한번 타임라인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할 때 프리드먼의 주주 자본주의, 프리먼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포터 카먼의 공유 가치 창출의 이론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교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는 성과급 기준이나 이런 거를 명문화시켰지만 삼성전자는 명문화시키지 않았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합의 결과 잘 나왔을 뿐더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결과 잘 나오지 않아 지금 정부가 나서서 긴급 조정권까지 발동하려고 하는 상황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료 수집 방법은 학술 문헌, 기업 공식, 최신 언론, 노조 공식, 비교 사례를 분석하려고 하며
기대 효과는 이와 같이 네 가지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성과 공유에 관한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어요. 성과 공유를 하는 방식에 대한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아마 그게 이 연구 여기 이 주제의 핵심 자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이상학번 김준수입니다. 저는 오늘 기업구단의 바른경영과 지역사회 상생, K리그 연고지 문화를 중심으로 한 ESG 경영 모델 탐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려 합니다. 현재 프로축구 구단은 이제 단순히 주말에 경기를 보여주는 스포츠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구단은 연고지 주민들의 삶 깊숙이 들어가 지역 문화와 공동체 정체성을 형성하고 나아가 모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와 사회적 영향력까지 동시에 구축하는 거대한 문화 산업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일부 리그인 K리그의 기업 구단들은 대기업인 모기업의 막강한 자본력과 탄탄한 브랜딩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하여 스포츠 마케팅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K리그 기업 구단들의 운영 방식을 보면 지나치게 모기업 중심의 일방적 운영을 하거나 오직 승리만을 위한 단기 성적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지역사회와의 거리감이 형성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단들은 지역 공동체와의 진정성 있는 관계 형성보다는 단순히 유니폼에 기업 로고를 노출하는 마케팅 효과만을 우선시하다가 오랜 팬들과 깊은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또한 모기업의 경영 상황이 약화되면 구단의 투자 규모가 예고 없이 급격히 축소되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축구라는 스포츠는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과 뗄 수 없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고지와의 유대감 약화는 곧 구단의 존재 가치를 흔드는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바른경영과 ESG 가치가 스포츠 산업에 적용, 강화된다면 어떨까요?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공정한 운영과 사회적 책임,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지속가능한 가치를 만드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구단이 연고지와 어떤 상생관계를 맺어야 하며 어떤 운영 방식이 진정한 바른 경영인지 분석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모기업의 비즈니스 논리와 연고지 공동체가 가진 정서적 가치를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스포츠 산업형 바른 경영의 구체적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K리그 기업구단과 지역 주민들 간의 정서적 문화적 연결고리를 고찰하여 구단이 지닌 진정한 상생의 가치를 규명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앞서 말씀드린 지나친 기업 홍보와 단기 성적 중심의 운영 구조, 그리고 모기업 실적에 따라 투자액이 넓히는 기존 구조의 한계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성, 팬 소통, 그리고 실질적인 사회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 모델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총 3단계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스포츠 산업의 특수성과 기업의 ESG 경영 및 CSR 가치를 융합한 선행 연구를 폭넓게 검토합니다. 특히 일반 경영과 달리 스포츠 분야에만 존재하는 연고지 제도 이론을 집중 조사하여 스포츠 특화형 바른 경영의 개념적 정의를 도출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제 K리그의 대표적인 기업 구단인 수원삼성 블루인즈와 그들의 홈 경기장인 빅버드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대학생 서포터즈인 푸른티어의 선발 과정에서 사회공헌 아이디어 제안을 필수화했던 사례를 통해 팬들이 구단의 가치 창출에 능동적으로 기여하는 팬 참여적 ESG 메커니즘을 규명할 것입니다. 또한 빅버드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지역 연계 프로그램과 친환경 경기 운영 사례를 통해 경기장이 단순한 사유재산이 아닌 공공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파악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진행된 OGFC vs 수원삼성 사례를 추적하여 팬들의 일방적인 소비자에 머무르지 않고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는 주체로 기능하는 과정도 분석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소통 부재와 갈등의 사례도 비교 분석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사례 분석에서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독창적으로 구상한 스포츠 산업형 바른 경영 모델 현장 실천 가능성을 검증하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대안적 경영 모델은 3가지 축으로 구성했습니다. 첫째는 팬들의 자발적인 공익 활동을 구단의 가치로 환원해주는 팬 노동화폐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구단들은 돈을 많이 써서 비싼 티켓과 MD 상품을 사는 팬들만을 우수 고객으로 대우해왔습니다. 하지만 본 모델에는 팬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경기장 주변 플로깅 같은 환경 캠페인에 동참할 때 또는 헌혈이나 지역 축제에 기여할 때 구단 자체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를 통해 티켓 할인이나 단독 MD 구매, 팬미팅 응모권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지역사회와 구단을 위해 몸으로 뛰고 기여한 팬들을 구단이 더 가치있게 대우함으로써 구단이 지역 내 선순환적 사회공헌을 유도하는 촉매제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는 경기장의 공간적 가치를 지역사회에 전면 환원하는 경기장 없는 날 프로젝트입니다. 축구 경기장은 보통 일주일에 단 하루, 홈 경기가 열릴 때만 북적하고 경기가 없는 나머지 6일 동안은 큰 이벤트가 없는 이상 방치되곤 합니다. 본 프로젝트는 경기가 없는 기간 동안 경기장의 외부 광장 및 내부 공간을 주민들에게 전면 개방하는 모델입니다. 평일에는 청년들을 위한 공유 오피스나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하고 주말 경기 없는 날에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플리마켓, 청년 푸드트럭돈, 그리고 야외 독서 및 문화 버스킹 공간으로 유기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장은 기업의 사적 자산이라는 한계를 깨고 360일 언제나 열려있는 도시의 커뮤니티 플랫폼이자 공유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구단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지배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상설협의체, 팬 공론장 제도입니다. 기존 구단들이 진행했던 팬 간담회는 대개 시즌 종료 후 일회성 이벤트나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여 구단의 시즌 티켓 정책이나 사회공헌 활동의 방향성, 혹은 대규모 ESG 캠페인을 기획할 때 팬 대표와 지역사회 전문가가 공식적인 이해관계자로 참여하여 논의하는 상설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논의된 모든 과정과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이는 팬들을 단순히 돈을 내고 경기를 보는 소비자의 영역에서 구단 운영의 핵심 주체이자 공동 주인 영역으로 격상시키는 진정한 거버넌스 혁신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기업 구단의 진정한 성공은 단순히 리그에서 몇 번 우승하여 트로피를 들었는가, 혹은 모기업의 홍보 효과를 얼마나 극대화했는데 달려있지 않다는 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바른 경영은 기업의 비즈니스 논리와 지역 공동체의 가치를 동등한 위치에 올려두고 팬들과의 소통과 사회공헌을 단순한 일회성 마케팅이 아닌 진정성 있는 사회적 책임의 실천 과정으로 인식하는 상생의 운영 방식 속에서 완성됩니다. 기업 구단이 단순한 스포츠 조직이 아니라 지역 문화를 생산하고 동반 성장하는 사회적 플랫폼이라는 점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향후 대한민국 스포츠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할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구단의 그 사회공헌 활동이나 ESG 경영, 지속가능 경영을 보는 거죠. 모기업에 관해서 보는 건 아니죠. 모기업의 지원 관련해서 지원이 떨어질 경우에 이런 게 좀 약화될 수 있다. 사례를 그러니까 모기업의 지원을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하고 모기업이 ESG 경영이나 이런 거하고 구단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춘지를 정해야 될 것 같고 경기장 없는 날, 그 경기가 없는 날 건데 경기장의 소유가 지금 누구로 돼 있어요? 기업 소유 말고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기업 소유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장은 기업이 투자해서 지은 경우가 그렇게 얼마나 있나? 한번 그걸 확인해 보세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경기 없는 날 이거는 구단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구단이 경기 없는 날 어떻게 활용하는 거는 그게 정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그쪽에서의 문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구장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구단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법학과 2학번 김유리입니다. 저는 디지털 시대 기업은 무엇으로 신뢰를 얻는가? 라는 주제로 디지털 시대 기업은 무엇으로 신뢰를 얻는가? 부제로는 개인정보 보호와 책임 경영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최근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를 비롯해서 쿠팡, 듀오 등 여러 기업에서 개인정보 관련 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업들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개선과 맞춤형 마케팅, 플랫폼 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단순히 보안 사고를 넘어서
소비자의 불안과 기업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정보 유출 이후의 대응뿐만 아니라 기업이 평소 소비자 개인정보를 얼마나 책임있게 수집하고 관리해왔는지가 소비자 신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개인정보 논란 이후에도 사전 예방 노력이나 책임 있는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기업의 윤리성과 책임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플랫폼 무동성과 시장 구조 등의 이유로 소비자들이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실 역시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 시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단순한 규모나 수익이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얼마나 책임있게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 신뢰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디지털 시대 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어떠한 책임과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의 가치와 소비자 신뢰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후 SKT와 쿠팡 등 실제 사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이 소비자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와 기업 대응 사례를 비교하며 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어떠한 사전 예방 노력과 책임 있는 정보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지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닌 소비자 신뢰와 바른 경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디지털 시대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사태에 관한 자료를 좀 뎁스 있게 좀 수집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른경영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이화학번 경영학과 정도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재단의 핵심 가치인 바른경영을 실무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고 확산시킬 수 있을지 그 고민에 담은 보고서 기획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보고서를 위해 설정한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바로 직원은 왜 회사의 마음을 닫게 되었는가입니다. 위원님들, 최근 조용한 퇴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직장에 출근은 하지만 딱 주어진 만큼만 일하고 더 이상의 열정이나 마음은 주지 않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를 요즘 세대의 끈기 부족이나 이기주의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현상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노동 가치관을 기존의 경영 방식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직원들은 공정하지 못한 평가, 투명하지 않은 소통, 그리고 나의 성장이 곧 회사의 성장이 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서서히 마음의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닫힌 마음을 다시 열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보상이나 얄팍한 복지제도만으론 부족합니다. 근본적인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저는 그 해답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바른 경영에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투명하게 소통하고 공정하게 평가하며 구성원의 부속품이 아닌 존중받는 인격체로 대우하는 경영, 이것이 이제는 도덕적 당위성을 넘어서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먼저 직원들이 마음을 닫게 된 뼈아픈 원인들을 객관적인 데이터와 심리적 요인을 통해 철저하게 분석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고 직원들의 몰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바른 경영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단 저의 보고서의 양식의 경우 작성 목적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현대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구성원의 몰입도 저하 및 조용한 퇴사의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변화하는 노동 가치관에 대한 이해를 좀 부모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할 거고, 세 번째로 기업과 직원이 상생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바른 경영을 어떻게 실천을 할 건지 그런 방안들을 제시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그래서 금전적인 보상만으로 인재를 유지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어려운 시대로 진입했음을 이제 역설을 할 거고, 직원이 회사에 정서적으로 단절된 현상은 결국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장기적 경쟁력 상실로 직결된다는 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윤리, 공정성, 소통을 강조하는 바른 경영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임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론은 주요 내용 구성 같은 경우는 서론, 닫혀버린 문, 소리 없는 퇴사, 본론 1, 직원은 왜 마음을 닫는가, 그리고 본론 2, 새로운 시대의 요구, 바른 경영, 그리고 결론 및 재현, 마음을 여는
마음을 여는 바른 경영 실천 방안으로 이어질 거고, 어떻게 연구를 할 거냐면 사례 분석, 통계 활용, 그리고 해결 모델 제시 순으로 할 건데, 이제 사례 분석의 경우에는 조직 문화에 논란이 있던 기업과 우수했던 기업을 각각 분석을 해볼 건데요. 논란 기업은 아마존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논란이 있었던 기업,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타고니아 같이 우수했던 기업, 이렇게 분석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계 활용 같은 경우에 양적 통계 자료를 활용을 할 건데요. 그래서 어떤 기업의 이직 의향, 아니면 조직 몰입도, 아니면 MZ 세대의 지역 가치관을 이제 분석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해결 모델을 하나로서 제시를 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지, 이런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업 문화 혁신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평가나 공정한 평가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바른 경영하고의 관계를 잘 연결시키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국어국문문예 심각학부 2학번 김소원입니다. 저는 바른 경영을 위한 AI 기반 기업 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주제 선정 이유, 연구 방향, 자료 수집 방법, 그리고 기대 효과입니다. 최근 소비자들은 제품의 가격이나 품질뿐만 아니라 기업이 얼마나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되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ESG 경영과 윤리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기업들은 정보를 복잡한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거나 좋은 내용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기업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업의 주요 정보를 AI가 분석하고 시각화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ESG 활동, 탄소 배출량, 소비자 불만 처리 현황, 사회공헌 활동, 직원 복지 현황 등을 그래프나 수치 형태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정보 공개 방식과 비교하여 AI 시스템 도입 시 어떤 변화와 효과가 있는지도 함께 분석할 예정입니다. 자료는 4가지 방향으로 수집할 예정입니다. 첫째, ESG 및 윤리 경영 관련 기사와 논문입니다. 둘째, 실제 기업들의 ESG 보고서 및 정보 공개 사례입니다. 셋째, AI 기반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기술 사례입니다. 넷째, 소비자들의 기업 신뢰도 관련 통계 자료입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기업 투명성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AI 기반 시스템이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기업 정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고 소비자 피드백을 빠르게 분석하여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과 소비자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보다 책임감 있는 바른 경영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 기반으로 기업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 개발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시스템이 나올지 되게 궁금한데, 사람이 기업 공개하는 것보다는 AI가 하면은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은 들어요. 네, 잘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2학번 김수아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제가 이번 위원회에서 연구할 주제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저는 ADSP, 데이터 분석 중 전문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부한 내용들을 이번 탐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늘날 ESG 공시 의무화가 확대되면서 기업의 윤리 경영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ESG 등급이 높은 기업에서도 스캔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의 원인이 기업의 도덕성 문제만이 아니라 ESG 공시 데이터 자체의 품질 문제에 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즉, 데이터가 윤리 경영 실패를 은폐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의 핵심 목적은 하나입니다. 기업의 ESG 공시 데이터가 실제 윤리 경영 수준을 정직하게 반영하는지 검증하고 공시 데이터의 품질 편향이 윤리 경영 실패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데이터로 밝히는 것입니다. 연구는 크게 4챕터로 구성됩니다. 바른 경영, 윤리 경영 필요성, 연구 목적 및 가설, 데이터 기반 검증 방법론, 기대 결과 및 바른 경영 제언입니다. 특히 이 연구가 바른 경영과 연결되는 3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첫째, ESG 데이터를 정직하게 공시하는 바른 경영 문화를 촉구합니다. 둘째, 공시 수치가 실제를 반영하는지 데이터로 윤리 경영을 검증합니다. 셋째, 감독기관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품질 체크리스트를 정책적으로 제안합니다. 분석 방법론으로는 크리스PM과 ADSP 3과목 통계 기법을 활용할 것입니다. 크리스PM은 데이터 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제표준 6단계 프로세스로 업무 이해부터 데이터 수집, 분석, 평가, 제언까지 순서대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ADSP는 이 분석을 실행하는 도구이고 연구의 목적과 방향은 철저히 바른 경영과 윤리 경영에 있습니다. 연구 가설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H1은 공시 데이터의 품질이 낮을수록 윤리 경영 실패 확률이 높다는 가설입니다. 이것은 독립표본 T검정으로 검증합니다. H2는 스캔들이 터지기 직전 ESG 데이터에 이미 이상 신호가 있었다는 가설입니다. 이것은 Z스코어로 이상값을 탐지합니다. H3는 제3자 검증을 받지 않은 공시일수록 실제 윤리 경영 수준과의 괴리가 크다는 가설입니다. 이것은 피어슨 상관 분석으로 검증하는데 피어슨 상관 분석은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1에서 +1 사이의 수치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검증받은 기업은 ESG 점수와 제재 이력이 일치하지만 검증받지 않은 기업은 따로 노는지를 확인합니다. 세 가설 모두 유의 수준 0.05 기준으로 유의 확률 P값이 0.05보다 작으면 귀무 가설을 기각하고 대립 가설을 채택합니다. 분석 도구는 ADSP 3과목에서 학습한 통계 방법론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료는 KCGS ESG 등급, 다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공정위 제재 이력, 비카인즈 부정 언론 보도량, FN 가이드 재무 데이터 5가지 출처에서 수집합니다. 데이터를 믿기 전에 데이터를 검증해야 합니다. 바른 경영은 좋은 숫자를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정직한지 확인하는 데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재밌는 거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타팅 포인트가 공시 품질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윤리 경영이 실패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정할 거냐, 그거에 대한 정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속가능 경영서나 보고서나 뭐 ESG 보고서나 이런 거에 대한 그 공시 뭐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같은 경우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시를 그 보고서를 개발을 선택하는 시스템이에요. 아직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재무적인 정보도 이렇게 공개를 하게끔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조금 자기네들이 잘하는 것만 보고 기술하고 잘못하는 거는 안 하는 거가 너무나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뭔가를 평가하고 뭐 이런 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그런 관점에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이론이 있냐면, 비재무적인 활동, 지속가능 경영, 바른 경영을 잘하는 회사들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잘 창출해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경영을 했을 때 회사의 성과가 장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이런 바른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느냐, 공시 가이드는 어떻게 만드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참고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잘 분석해 보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어과 2학번 공박입니다. 저는 이번 바른경영 보고서의 주제로 AI 기반 금융 플랫폼의 개인화 마케팅과 경영 논리를 선정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해당 연구를 하게 된 연구 배경, 보고서 목차 구성, 자료 수집 방법 등 연구 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융업계는 단순한 은행 서비스를 넘어 플랫폼 기업처럼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토스, 카카오뱅크, 네이버페이 등은 투자, 대출, 보험 등을 하나의 앱 안에서 제공하며 고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플랫폼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AI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금융 플랫폼들은 소비자의 소비 패턴, 자산 수준, 클릭 기록, 투자 성향 등을 분석해 개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 플랫폼화는 사용자가 여러 금융 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고 맞춤형 투자 서비스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윤리적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을 텐데요. 현재 금융 플랫폼들은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의 금융 행동과 소비 심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쉬운 대출 접근, 반복적인 투자 추천, 리볼빙 서비스 노출, 광고와 추천의 경계가 모호한 UI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금융 지식은 부족하지만 플랫폼 접근성은 매우 높기 때문에 충동적 투자나 부채 증가에 더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규제는 금융 플랫폼의 AI 기반 추천이 단순 광고인지 실제 금융상품 중개인지 그 경계가 불명하다며 플랫폼 알고리즘의 영향력에 대한 규제 역시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연구에서 금융 플랫폼화 시대에 기업이 어떠한 경영 윤리와 바른 경영 원칙을 가져야 하는지 분석하고 새로운 윤리적 플랫폼 모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에서는 최근 금융업계가 단순 은행 서비스를 넘어 플랫폼 기업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금융 플랫폼들이 AI 기술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이러한 금융 플랫폼화 현상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의 편리성이 확대되는 동시에 새로운 윤리적 문제 역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의식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론 1에서는 금융 플랫폼 기업들이 AI 기반 개인화 마케팅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분석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나 투자 성향 등을 분석해 맞춤형 대출, 투자, 금융상품 등을 추천하는 구조와 함께 고객의 플랫폼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론 2에서는 이러한 금융 플랫폼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 윤리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쉬운 대출 접근, 반복적인 투자 추천, 광고와 추천의 경계가 불분명한 UI 등 문제 등을 중심으로 AI 기반 금융 마케팅이 소비자의 금융 행동과 청년층 부채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규제가 플랫폼 기술 발전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점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본론 3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른 경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소비자의 금융 건전성과 자율성을 고려하는 새로운 금융 플랫폼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금융상품 추천 기준 공개, 윤리적 금융 플랫폼 설계 모델 등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먼저 금융 플랫폼과 관련된 학술 논문 및 정책 자료로 금융 소비자 보호법, 금융 플랫폼 중개 규제, AI 알고리즘 투명성과 관련된 논문과 금융위원회 자료를 참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제 금융 플랫폼 사례를 분석할 예정인데요. 토스와 카카오뱅크 등의 대출 추천 방식, 투자 콘텐츠, 금융 상품 노출 구조,
등을 사례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또한 언론 기사와 통계 자료를 활용해 청년층 부채 문제와 디지털 금융 이용 현황도 함께 조사할 계획입니다. 금융 플랫폼이 소비자의 금융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영 윤리 관점에서 분석하고 또 올바른 바른 경영 관점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연구 계획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있는 금융 플랫폼의 문제점을 잘 좀 찾아 분석을 하는 것이 핵심일 것 같네요. 네, 잘 한번 분석해 보세요. 네. 서로 발표 다 끝났어요? 네. 자, 여러분들 하여튼 중간 시험이 얼마 끝나지 않았을 텐데 주제 발표, 계획 발표 잘 준비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고요. 이제 또 조금 있으면 기말 시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사무총장님도 걱정하셨듯이 학교 수업이 우선입니다. 이 활동보다는. 그래서 남은 2, 3주 동안 학기 잘 마무리하고 시험도 잘 봐서 좋은 성적 받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위원회 활동하는 학생들이 좋은 학점을 받는 학생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다 자신 있죠? 열심히 하고 있죠? 자, 오늘 아마 또 저녁에 일이 있어서 또 수업 듣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참석 못하는 학생이 한 5-6명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시간 마무리하고 식사 가능한 학생들은 같이 가서 또 즐거운 회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